네, 안녕하세요. 수능사회문화를 강의하는 제인이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김제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이제 사회구조와 일탈이론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수능특강에서는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7번째 챕터인 사회구조와 일탈행동이라는 파트에서 나오니까 넥스트 개념 완성 부교재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펼쳐주고, 그 다음에 따로 공부한 친구들 아니면은 내가 정리하면서 듣고 싶은 친구들은 A4 용지나 다른 노트를 펼쳐주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냥 간단하게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읽고 넘어가자면은, 사회 구조라는 거는 사회 구성원끼리 상호작용 관계를 맺는 그냥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이런 틀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 구조라고 보통 부르는 거고, 얘는 왜 형성되었나요? 개인끼리 상호작용이 반복되어서 어떻게 규칙적이고 이제 제도화가 된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사회 구조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겠지. 그냥 한 번씩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구조는 4가지의 특성을 가지는데, 첫 번째로 사회구조는 구성원들이 사소하게 바뀐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사회구조는 계속 지속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성원이 규범과 제도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걸 따르지 않았을 때는 사회적인 어떤 제재, 사회적인 처벌 같은 거,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진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행동이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구조화된 행동으로 예측 가능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과 구성원이 가치관이 슬슬 변하면은 사회구조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변동 가능성. 근데 얘는 어떻게 변하냐? 점진적으로 변하겠지?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변하고,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할까? 점점 이제 급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슬슬 바뀌면서 사회구조도 따라서 천천히 바뀌는 변동 가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구조를 정리해 보자면, 사회 구조와 개인의 관계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는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규제하고, 그래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 질서를 형성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사회 구조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 개인은 새로운 걸 어쨌든 제안해서 기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 작용할 수 있겠지. 서로 그냥 이런 관계가 있다까지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구조를 우리가 항상 뭐를 받은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혹은 상상론까지 어떤 식으로 보는지 제시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읽으면서 배운 내용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볼게. 자, 기능론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한다. 이거 바로 뭐가 생각나야 되냐? 사회 유기체설이 생각나야겠지. 그래서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 부분이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보는 거는 그냥 각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다 이런 키워드도 배웠었잖아.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각자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안정성, 질서를 유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구조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조정하고 전체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굉장히 좋게 보는 거 느낌 오죠. 사회 구조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조화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해서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질서도 유지하는 좋은 요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교육제도를 보더라도 인재 양성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시문을 읽을 때 기능론이라고 하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사회 구조라든지 제도에 대한 불만은 없고 대신에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능론이란 걸 알아차리면 되고, 그 다음에 갈등론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은, 갈등론은 사회구조에 무조건 지배계층한테 유리하다, 지배계층한테 자신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그럼 반대로 우리 입장인 피지배계층은 억압당한다. 그래서 즉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보자마자. 그래서 불평등하고 또 규범과 법은 지배계층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만과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일탈로 나타난다. 라고 해서 지금 일탈 행동에서 좀 이따가 갈등론 하나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교육제도라고 하더라도 얘는 상위 계층의 특권을 강화하고 자기들 좋은 거 배워서 우리는 계속 못 올라가고 자기 자녀한테만 좋은 게 대물림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다음에 불평등하다라고 의견을 내면은 그게 갈등론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시험 문제 나오는 메인 일탈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세히 볼게. 일탈이라는 거는 사회 규범이나 기대에서 벗어난 행동을 말하겠지. 얘들 일탈 너네 많이 하고 있니?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착해서 일탈을 별로 한 적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회 규범이나 기대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보통 일탈이라고 하는데 일탈의 특성이 뭐냐? 첫 번째로는 상대성, 그러니까 시대, 사회 상황에 따라서 그냥 판단 기준이 당연히 달라지겠지. 우리가 예전 시대를 보면은 뭐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은 거라든지 아니면 밤늦게 외출을 하는 거라든지 뭐 머리를 염색한 것도 일탈로 규정되던 시기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미한 위반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어쨌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숙제를 안 해오고 숙제를 뺏긴 거, 그 다음에 뭐 학교 수업을 째는 거라든지 뭐 선생님한테 거짓말 치고 집에 가는 거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일탈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일탈 문제가 그래서 보인다는 거는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계기를 제공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맨날 너무 이 일탈해서 집에 간다라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야간 자율학습을 못 버티고 집에 가는 게 어떤 이런 게 문제가 있진 않을까라는 걸 한번 환기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의무화시키는 걸 폐지할까? 이렇게 변화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치만 우리가 정해진 거를 지키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일탈을 하면은 사회적인 질서가 저해될 수 있고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그냥 부정적 역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탈의 특성까지 한번 봐두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배우든 기갈상은 나온다고 했잖아. 이제 이 다음 장부터 우리가 일탈 행동을 자세히 하나씩 이론들을 볼 건데 그래서 먼저 그냥 시작을 한번 기갈상으로 다시 해볼게. 첫 번째로 기능론은 어떻게 볼 것 같아? 기능론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봐. 이름이 기능론이니까 자기만의 제 기능이 있다라고 볼 건데 그래서 이 일탈이라는 거는 자기 기능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규범이 약화될 수도 있고 규범도 구성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자기만의 역할이 있거든. 그거를 지금 안에서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이 아노미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자기가 맡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 실패가 보통 일탈이라고 보겠지. 자기마다 정해진 기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갈등론은 일탈은 지배층의 억압에 저항하는 우리겠지. 우리의 행동. 피지배층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회가 너무 문제가 많고 불평등한 구조적 모순이 가득한 사회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못 참겠다. 이제는 진짜 못 참겠다. 저항해서 일으키고 우리가 일어나는 이게 이제 일탈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불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으키는 게 일탈이라고 볼 거고 그래서 일탈이 뭔가 여러분이 봤을 때 안 좋은 느낌으로만 너무 보지 말고 갈등론이 봤을 때는 일탈이 어떤 좋은 사회 변화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갈등론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진짜 못 참겠다 하고 일으키는 게 일탈, 즉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상론은 일탈은 행동에 부여하는 의미와 개인 간의 뭐겠어? 항상 상호작용 과정을 초점을 두고 보겠지. 여기는 것이고 얘는 미시였으니까. 자, 그래서 상상론은 사람 한 명 한 명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일탈자가 발생하고 일탈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갈등론은 뒷장에 가면은 딱히 갈등론과 관련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사실 수능 문제에선 잘 나오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오답선지 정도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억압, 비지배층 행동, 불평등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아 갈등론 오답선지구나 하고 보통 넘겨주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갈등론 하나는 그냥 빼고 기능론에서 2개, 상상론에서 2개 이렇게 4가지의 일탈행동 이론을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여기가 사실 거의 메인 파트잖아. 일탈행동은 수능에서 사실 메인 문제로 잘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채점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탈행동은 각자마다 특성도 되게 많은데 근데 일탈 이론이 4개나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많을 때만 문제를 낼 수 있는 뭐 채점형이라든지 수행평가형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탈행동이 나오면은 좀 내용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로도 같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디르켐부터 볼게. 우리가 일단은 디르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능론이다 라고 하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항상 기능론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거거든. 봐, 디르켐이 얘기하는 기능론에서는 그럼 결국 제 기능 수행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기존의 규범과 가치 체계가 약화된다라고 봅니다. 얘는 그래서 자기가 규범이 할 일이 있는데 규범이 할 일을 못한다라고 보는 거야. 기존의 규범과 가치 체계가 약화되거나 부재한 상태.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혼란 상태를 아노미라고 하기 때문에 아노미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보통 줄여서 디노미 이렇게 많이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야. 왜 우리가 기능론은 그러면 기존의 규범은 사회적으로 전체가 합의한 거고 사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규범들이 흔들리나요? 바로 자기들도 우리 사회는 원래 문제가 없거든.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라는 얘기가 꼭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원래 굉장히 안정적이고 각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질서 유지하고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항상성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급격한, 즉 외부의 충격이라고 하지. 어떤 우리 사회는 원래 문제가 없지만 우리끼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기존의 규범과 가치 체계가 약화되고 이게 흔들리고 부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일탈행동을 초래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급격한 사회 변동,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 갑자기 아니면 무슨 테러가 일어났다 이럴 때 기존의 법이라든지 이런 가치 체계가 굉장히 이런 급격한 혼란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떡해 테러다 전쟁이다 이러면서 막 혼란스러워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존의 규범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걸 통제력이라고 하죠. 통제력이 약화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존 규범이 원래 사람들을 통제하고 항상 질서 유지시켜야 되는데 지금 막 전쟁, 테러 이런 급격한 게 일어나니까 이런 것도 지금 통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새로운 규범이라도 재정립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정립된 상태에서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혼란을 얘기하는 게 디노미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줄 이런 사회적 연대도 약화될 거고 지금 기존 규범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사회적 연대도 약화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소속감도 상실되겠지. 왜냐하면 지금 나를 아무것도 사실 지켜줄 수가 없어.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존의 규범이라든지 가치체계 이런 게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소속감도 잘 느낄 수 없고 그냥 완전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모르겠다. 뭐 자살이라든지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늘어난다라는 것까지 특징으로 봐두면 될 것 같아. 느낌이 오나요? 우리가 굉장히 어떤 예상하지 못한 뭐 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뭐 그때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비정상적인 행동 또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뭐 백화점 붕괴된 사건 아니?
그러면은 그 백화점이 이렇게 붕괴되고 그 안에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이런 막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 그런 것이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막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이런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규범이 자기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그 와중에 백화점에 들어가서 막 물건을 훔쳐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범죄도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디노미의 이런 키워드를 잘 알아두고 어떤 뉘앙스와 어떤 특징인 건지.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결국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 체계를 다시 새로 세우면 되겠죠. 재정립. 빨리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다시 통제해서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규범과 가치 체계를 재정립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질서 유지, 다시 질서 유지하고 통제력 회복, 그냥 기능론이기 때문에 나오는 키워드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회적인 연대가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회복시켜주고 결국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정리해주면은 우리가 다시 이런 혼란도 없어지고 그런 일탈행동도 없어지고 사회는 잘 돌아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IMF 때 우리가 이것도 정말 사실 원래 기존의 규범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막 실업하기도 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떡하지? 하루 만에 일자리를 잃었네. 너무 큰 상실감에 자살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이런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잖아. 이런 거는 디노미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크게 특징들과 그리고 사례 구분 문제가 나왔을 때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런 특징들을 많이 읽어두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 역시나 똑같은 아노미가 나오기 때문에 머튼이라는 사람도 기능론에 의거해서 얘기한 건데, 우리가 머튼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방금 디르켐은 규범이 자기 기능을 못해서잖아. 머튼은 조금 더 개인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개인이 제 기능을 못해서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시작해볼게. 사람들은 자기마다 문화적인 목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어떤 목표라는 거는 우리 누구든지 좋은 차, 좋은 집을 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이렇게 먹고 이런 거 목표가 있잖아. 누구든지.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원래 제도적 수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걸 사기 위한 제도적 수단은 뭐겠어? 이런 목표가 있으면 그런 걸 위해서는 보통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월급 이런 게 수단이 되겠지. 아니면 나는 전교 1등이 되고 싶어. 제도적 수단은 뭐야? 열심히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수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간에 이제 괴리를 느낀 게 여기서는 아노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탈행동을 초래하는 거고, 더 자세히 읽어볼게. 그래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한 개인이 이거를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경우는 이제 비합법적인 수단을 선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가 있고 그거에 원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시도를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아.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비합법적으로 그냥 가게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거나 전교 1등을 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목표가 있어. 본인만의 성공이라든지 부에 대한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원래 합법적인 방법, 월급이라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기라든지 나만의 수단으로 그거를 목표를 이뤄야 되지만 그게 이제 불이익이 됐을 때 도저히 나는 저기 있는 저 좋은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보는 월급을 보니까 택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좌절감을 느껴서 하는 것일 거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서 여기 계층 간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 심화라는 게 나타나 있는데 선생님이 더 자세한 선지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 여기 머튼에서 잘 나오는 선지는 일단 요즘 나오기 시작한, 특히 수특에서 이게 일단은 하층의 범죄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이론입니다. 하층의 범죄를 설명하기에 용이. 얘들 느낌 오니? 이 선지가 왜 여기 나오는지? 이 선지가 머튼용 선지거든. 왜냐면 우리가 하층
하층 이런 식으로 일단 사회적으로 보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 아까 얘기했잖아. 머트는 뭔가 기능 수행 실패 쪽에서 개인 쪽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 있으면은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는데, 그걸 이제 개인이 자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차라리 범죄,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시도해 버린다라는 얘기야. 보통 상층은 사실 그럴 일이 잘 없잖아.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이미 문화적 목표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보통 충분할 거야. 근데 이제 하층, 너무 빈곤층은 그런 돈이 부족하고 하니까 보통 범죄를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말하는 범죄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생경 범죄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저선지가 왜 나오느냐? 하층이 보통 이런 식으로 뭐 물건을 훔치고 그 다음에 사기를 치고 했을 때 보통 피해를 보는 거는 위에 있는 상층일 거잖아. 그래서 계층 간 갈등, 걔네 입장에서 볼 때는 쟤네 그냥 열심히 그냥 돈 더 벌고 열심히 일하면 되지. 왜 비합법적인 걸로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회적인 불안정이 심화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먼저 딸려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질문을 받거든. 계층 간 갈등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계층이라는 거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층과 하층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기능론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야. 알겠지? 기능론은 조금 더 그리고 위쪽인 입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쟤네 왜 자꾸 범죄 일으키는 거야? 그냥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갈등이 일어날 거야. 약간 느낌 오지? 이 키워드들에 대한. 그래서 제도적 수단이라는 거는 합법적으로 본인의 목표가 있으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얘기하고, 자, 그러면은 해결 방법은 결국 뭐가 되겠어? 본인만의 문화적 목표가 있으면은 수단을 늘리면 되죠. 제도적 수단. 그래, 수단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도적 수단을 확대해주면 되고, 머튼의 키워드는 항상 목표, 수단 이런 거야. 그래서 뭐 기회평등보장, 보통 하층이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기회평등보장, 자원분배 개선, 뭐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서 사회적 이동성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말을 그냥 다 합쳐보면 뭐냐, 이게 사회가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기능론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얘기해주자면, 이 말은 결국 너가 더 네 능력을 키워서 돈을 벌어라, 범죄 일으키지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맨날 범죄 일으키지 말고 너가 네 능력을 더 키워서 빨리 그걸 인정받아서 너가 상층으로 이동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 너가 노력해라. 기능론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사례에는 우리가 돈적인 꼭 생경범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을 하고 싶어. 원래라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내일이 시험이고 시험 범위가 200페이지야. 200페이지까지인데 지금 내가 5페이지를 보고 있어. 시험 시간은 한 5시간 남았다. 미치겠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합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야, 컨닝해서 이렇게 해서 막 전교 1등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선거에서 당선되고 싶은데 지금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 합법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비합법적으로 이제 불법 선거 운동을 해서 뭐 이런 거 목표를 달성한다든지 이런 게 다 머튼 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디놈이랑 모놈이랑 확실한 느낌 차이가 왔지 지금? 그래서 사회적 혼란으로 어떤 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아예 사회 규범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목표를 위한 본인만의 수단, 그걸 위한 자기 기능, 개인이 기능 수행을 실패했을 때 좀 더 일어나는 쪽, 이렇게 두 가지를 읽었을 때 구분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차교론부터 시작해볼게. 사실 시험에 조금 더 잘 나오는 거는 디노미는 워낙 케이스가 좀 적기 때문에 보통 머튼부터 3개가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차교나 낙인, 이렇게 상상론 2개를 비교하는 게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차교부터는 상상론이야.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왜냐, 우리가 여기서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나오고 낙인 쪽에도 가면은 뭐 타인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일탈적 행동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일단은 학습이야. 키워드는 무조건 학습. 이게 시작이고, 일탈 행동을 학습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배우냐? 일탈을 그냥 하는 사람들 옆에서 어울려 다니면서, 왜 교제 이론인지 알겠지? 차별 교제인지. 그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일탈 행동을 좋게 보고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보고 배운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상상론이겠지? 그래서 상호작용 이런 거 다 그냥 상상론 선지인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계, 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이었을 때 일탈 행동의 기술을 배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가 이제 담배를 핀다. 담배를 피는 친구를 내가 사귀었어. 그러면은 그 친구가 담배를, 고등학생인데 편의점에 가서 몰래 사는 기술 있잖아. 그런 걸 배울 수도 있죠. 이런 외면적인 걸 당연히 배울 수도 있고, 아, 저 친구가 어떻게 뭐 민증을 뭐 이렇게 뭐 조작해가지고 담배를 사는지 이런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기나 우호적 가치를 결국 한 번 더 일단 학습하겠지. 아니면은 뭐 내면화, 여기 내면적인 거니까 내면화, 학습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인 걸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면적인 거를 배울 수도 있는데, 결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동기나 이런 우호적, 여기도 또 똑같은 포인트지. 그러니까 결론은 일탈 행동을 굉장히 좋게 보게 되는 거야. 나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옆에 친구가 담배를 핀다. 담배를 피는 친구를 사귀었어. 담배 피는 모습 굉장히 간지나는데? 나도 펴볼까? 이게 이제 차별 교제 이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과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이 와야 됩니다. 반복적인 그 사람들과 계속 이제 만나다 보니까 나도 일탈 행동을 배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배운다는 게 정당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랑 계속 다니고 나도 담배를 한번 해볼까? 담배 피는 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키고 결국은 자기가 일탈 행동을 하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쌤이 하트 쳐놓은 키워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탈에 대해서 좋게 보게 되고, 저 행동 멋있는데? 그래서 나도 그걸 자꾸 옆에서 접촉하고 배우다 보니까 나도 그 행동이 결국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아서, 멋있어서 따라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 어떻게 되겠어? 그냥 못 만나게 하면 되죠. 접촉 제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탈 행동을 지지한 접촉과 접촉을 제한시키면 돼. 왜냐, 이 사람은 그 일탈자들과 만나기 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접촉을 다시 제한시키고, 그래서 다시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주변에서 뭐 담배 피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걸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과 다니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 사례로 적어보면은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를 배운, 결론은 학습 이런 거 중요하고, 학습 키워드는 좋아하게 되는 거, 우호적 가치를 배우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얘도 왜 쌤이 계속 우호적이다 이런 거를 강조했냐면 그게 낙인이론과의 엄청 큰 차이거든. 낙인이론 시작해볼게. 얘도 타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상상론입니다. 그래서 얘도 타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낙인이론은 느낌이 어떠냐. 첫 번째로 경미한 규범 위반에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우연하고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걸 1차적 일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수업 시간에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각했어. 아니면은 뭐 약간 엎드려 잤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걸 이제 선생님이 보고 담임쌤이 보시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그 제재를 받고, 이게 낙인 찍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탈자로 규정이 됩니다. 야, 너 누가 수업 시간에 잘해? 너 굉장히 버릇없는 아이구나. 이렇게 뭐라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낙인이 찍혔지?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랑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차이입니다. 부정적 자아가 형성돼서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제재를 받았잖아. 아니 오늘 한번 엎드려 잔 거 가지고 저 쌤 나 진짜 되게 뭐라 하네. 저 쌤 나 원래 싫어했나? 이러면서 부정적 자아. 그래 나 그냥 아예 삐뚤어져서 그냥 맨날 수업 때 자는 거 보여주겠어.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우연하고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조금 더 행동이
점점 심화될 겁니다. 심화되고 점점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1차적 일탈에서 2차적인 걸로 가는 거가 키워드고 중간에 부정적자가 형성되는 거야. 안 좋은 행동인 거 아는데 계속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일탈 행동에 대한 이걸 차별적 제재라고 합니다. 차별적 제재. 이게 일단은 차별적 제재 맨날 시험에 나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우리가 차별이란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차별 교제 이론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속 차별 교제 이론, 차별적 제재 이렇게 내지만 차별적 제재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이해를 위해 적어주자면은 차별적 제재 왜 나만 뭐라 해거든? 이런 건 안 적어도 얘들아. 왜 나한테만 그래? 나만 뭐라 해? 유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우연하고 단순하고 누구든 할 수 있었던 가벼운 행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내 옆에 친구도 아까 시간에 잤어. 근데 걔는 뭐라 안 했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만 뭐라 하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부정적인 자아가 생겨서 그 행동을 심화하게 되고 심한 일탈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차별적 제재는 무조건 낙인 선지입니다. 이거는 꼭 조심해. 차별이라고 해서 차별 교제 이론이 아니고 차별 제재는 왜 나만 뭐라 해. 낙인이야, 낙인. 그래서 이렇게 너무 유치한가? 지우개. 그래서 차별적 제재가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말이랑 또 이어지는 중요한 선지가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래. 방금 내 옆에 친구는 방금 교시에 잤어. 뭐라 안 했어. 근데 나한테만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행동을 한 모든 게 일탈이 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죠. 상대적으로 누가 일탈자로 규정하는 순간 일탈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낙인 이론만의 선지입니다. 굉장히 잘 나와. 그러면은 나머지 이론들은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해주면 되나요? 오케이. 지금까지 배운 3개는 객관적 기준이 있고 없다는 낙인 이론만 가능한 선지야. 꼭. 왜냐면 이 사람이 뭐라 함으로써 그게 일탈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뭐라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일탈이 아닌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낙인 효과로 인해서 제 수업 시간에 버릇 없이 쌤한테 잤대 이런 식으로 기존 사이가 단절되고 그러면 그 낙인을 찍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자기 충족적 예언이 생깁니다. 이게 아까 그 삐뚤어지는 거랑 관련 있거든. 나보고 맨날 자는 버릇 없는 애라고? 진짜 그게 뭔지 보여주겠어. 나는 진짜 그런 학생이었나 봐. 그래, 맨날 수업 시간에 그래 나는 맨날 잘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다 보니까 일탈 행동이 계속 심해지겠죠. 오케이, 다 느낌 오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유튜브에서 예전에 유행하던 걸 보면은 막 나는 실패작이래 뭐 이런 밈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계속 보여주기 식으로 그래 난 어차피 맨날 자는 버릇 없는 학생이니까 맨날 자고 수업 시간 늦는 거 보여주겠어 이런 거지. 자, 그래서 1차적 일탈은 우리가 그냥 경미한 행동, 우연하고 단순하고 그러니까 딱히 문제 삼지 않고 일탈자로 낙인 안 찍고 넘어가도 괜찮은 행동들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뭐라 해버리면은 2차적 일탈로 더 심해진다 라는 걸로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 더 심각한 걸로 더 반복적으로 계속 위반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부정적 자아 형성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차별적 제재도 한 번만 다시 읽어보자면 잘 나오는 선지니까. 그래서 규범 위반을 했는데 누구는 뭐라 안 하고 누구는 뭐라 하고 왜 나만 뭐라 해 라고 했잖아. 그래서 같은 법을 어겼는데도 뭐 권력 있는 사람은 경고로 끝나고 사회적 약자는 더 크게 차별해버리면은 와, 저 사람 뭐라 안 했는데 나한테만 뭐라 하네? 그럼 맨날 내가 이런 거 그냥 보여주겠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2차적인 일탈 낙인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충족적 예언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부여됐을 때 실제로 실현되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버릇 없이 맨날 자는 학생이라고? 오케이, 보여주겠어. 거기에 맞춰서 변화시키고 실제로 이제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낙인 이론은 결국에는 이제 부정적 낙인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줬으면은 그 사람이 그냥 우연한 일탈에서 끝났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낙인 찍기 전에 너 오늘 어디 아프니? 너 왜 오늘 엎드려 자? 이렇게 쌤이 다정하게 물어봐 줬으면은 그 친구가 일탈 행동을 안 하고 오히려 저 선생님 나를 너무 걱정해 주시네 감동이다 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자아가 이미 형성됐을 때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하고 그걸 이제 뭐 재사회화라고 하죠. 재사회화. 이미 삐뚤어졌기 때문에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뭐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해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삐뚤어진 걸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보통 이런 선지고 신중한 검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지각했다가 한번 우연하게 지각했다가 혼났어. 맨날 지각하거나 아예 학교 안 가버리지 뭐 나는 그냥 맨날 지각하는 불량 학생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결석하게 된 N군 뭐 이런 식으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다 키워드가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탈 행동은 지금까지 배운 듯 다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를 줬을 때 그게 어떤 일탈 행동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로 나왔을 때 이런 선지들이 여기에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선지들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다시 4가지 이론이 섞이지 않도록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일탈 이론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